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장대익의 하드커버는 제가 이제 나와서 어려운 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책도 소개하고 또 뭐 영화도 커버했고 뭐 칼럼도 커버했지만 제가 혼자 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장대익 하드커버의 첫 번째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초대 손님을 어떤 분을 모실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1순위에 해당되는 분이 오늘 나오게 되셨습니다. 예. 마침 또 책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유퀴즈에도 나오셨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과학계에서 활약이 아주 대단하신 과학재판 갈다의 대표님이신 그 이명현 박사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이명현 박사님하고 저는 뭐 10여 년 친구로 지냈고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시지만 그래도 하드커버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명현 박사님 본인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그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천문학자로 현장에서 이제 천문학자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그래서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또 과학책방 갈다라고 하는 그 공간의 대표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책방 갈다는 뭐 저도 네, 관여를 하고 저희 있죠. 주주님이시고 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자, 근데 지금 뭐 책을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책은 책방 과학자의 인문학 필사 노트라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딱 받아보고 와, 드디어 이명현 박사님께서 본인의 영역을 확장하셨구나. 저자로서 이제 갈 때까지 가셨구나. 좋은 의미로 저자로서 굉장히 딱 재미난 실험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호모이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뭐 네. 그 제 아이디가 네. EASY, EG 2537. 예, 그건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걸 이제 쓰는데 EG라는 게 쉬운 네.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아이디를 쓸 무렵에 좀 인생을 좀 쉽게 살자. 그러니까 저도 좀 관념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뭐 어쨌든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방송 강연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좀 이렇게 개념 같은 것들 좀 쉽게 설명을 하고 뭐 이런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이 좀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다니는 것 이분 같아요. 쉬운 사람 아닌데 왜 쉽다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메일 아이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명현 박사님은 뭐 한국의 또 대표적인 천문학자로서 지금은 과학 대중화에 또 아주 선봉에 서 계시고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 요번 책은 되게 특이한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인문학을 사랑한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칼 세이건을 사랑한 천문학자 이렇게 이명현 박사님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 원래부터 인문학을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뭐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 분야의 책을 잘 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명현 박사님 글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 문학을 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천문학이니까 문학이죠. 그렇죠. 예, 하늘의 하늘의 문학. 네. 이런 개그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보지만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이제 환경 조건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문화적인 혜택, 세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무렵인데 그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셨는데 정신과 병동이 있잖아요. 그럼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개방병동이라는 걸 하시면서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비롯해서 제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데려가서 풀어놓냐면 정신과 병동에 풀어놨어요. 놀라고 시간 때우라고. 혹시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위험한 부위인데 이제 개방병동이고 그래서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무렵에 만났던 사람이 그 오영진이라고 극작가 분이고 그 다음에 이강백이라고 하는 극작가 막 데뷔하시는 그분들이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 대본을 쓰고 계셨고 네. 나중에 이제 유명해진 최주봉이라든가 박이란 그런 배우분들이 거기 와서 그걸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마아이가 와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대본도 보여주고 막 설명도 이래서 제가 만난 첫 번째 전문직이 극작가들과 연극 배우들이에요. 너무 특이한 경험이죠. 어린 시절이에요. 그것도 정신과 병원에 사이코 드라마 하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기특하잖아요. 꼬마애가 네.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를 앉혀놓고 대본도 보여주고 연극 대사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문직이 극작가예요. 아, 그때 딱 박힌 거죠. 각인 효과죠. 각인 효과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책을 읽고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문예부, 신문반, 교집 편집, 신문 편집을 초, 중, 고등학교 때 내내 했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드디어 문학 동인을 따로 만들어서 동인지를 고3, 3월 달에 발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정들이 있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쪽의 것이 어릴 때 각인이 되었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학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거나 사람들 얘기할 때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가 나온다는 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면 박사님을 뭐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제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문학에 대한 그 경험과 열정? 예. 저는 문학은 잘 몰라요. 또 문학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문학을 조금 발견한 케이스여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더 존경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중학교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저도 과학 서평도 쓰고 서평집도 쓰고 뭐 책도 여러 권 내고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책하고는 사실 담을 쌌던 어린 시절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냥 나가서 놀고 뭐 이런 거는 재밌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과학고로 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그 과학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읽히셨던 그런 문학들이 너무나 뭔가 이렇게 해방감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점심시간에 나가들고도 하는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양호실로 같이 쓰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뜻으로 읽는 한국사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운 책인데 막 이해도 안 되지만 막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책에도 처음에 보면 이해도 안 되는 그 표상이라는 단어에 맞아요. 꽂혀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지적인 뭐랄까 그 단어에 매료된 그 경험들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뭐 동화라든가 추리소설 이런 거 읽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책. 그런데 6학년 때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피아노 집에 제가 여동생 2명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다리면서 이제 서재를 봤는데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 얘기가 있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표상. 근데 사실 전 표상보다 의로서의 세계. 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막 멋있잖아요. 네. 막 그거의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알 도리가 없고요. 이번에 이제 인용구를 뽑으면서 다 읽었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뭐 대학원생 읽어도 잘 이해 못해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표상 그리고 의로서의 세계로 번역한 그 의로서의 세계 이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설레임,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이 파고드니까 이제 그거를 의도적으로 가서 쓰는 거죠 친구들한테. 그게 이게 허영심이죠. 지적 허영심인데 그 지적 허영심에 막 도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허망하게 초라해지게 깨지면서 다시 그걸 보충하기 위한 독서를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우리 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막 허영심, 뭐 멋있어 보려는 마음 이런 마음도 아이들이 뭔가 그런 걸 가지면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게 좀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금 제 나이나 장 교수님 나이에 허영심 부리면 추하기 짝이 없잖아요. 근데 어릴 때 허영심, 특히 지적 허영심을 보면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그리고 그게 동기가 되고 그거에 깨지고 그것을 보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다 이게 대붙으면서 장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지적 허영심이야말로 그런 어떤 마음의 근력, 독서의 근력을 키우는 출발점일 것 같아요. 으쌰으쌰해지면 또 기분 좋아서 더 읽고 이런 게 되잖아요. 일단 이 책을 조금 들어가 보면요. 이 책은 80권의 작품이 나와요. 그 80권의 작품에서 아주 일부를 근데 아주 뭐 한두 문장은 아닙니다. 한 두어 문장, 문단 정도가 나오고 그거를 본인이 이제 우리 박사님이 다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인문, 과학, 문학, 에세이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분류도 보면 전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음. 그냥 이명환 선생님 마음대로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책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하기는 철학, 뭐 그다음에는 철학과 더불어서 사상 철학,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 있고, 뭐 인문 사회, 그다음에 예술, 뭐 그다음에 문학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에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에세이를 쓰지만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특히 요즘 책들은 보면 이게 과학책이지만 에세이고, 네. 인문책이지만 에세이고, 맞아요. 여행책이지만 에세이고, 예술 비평이지만 에세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예술 비평이나 이렇게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그렇다고 얘가 철학책은 아니잖아요. 얘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사상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커졌는데 마땅히 독립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세이라는 부분을 띄어낸 거죠. 아, 띄어내신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키운 뭐 철학책 이런 네. 쪽인데 보시면 과학책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제 책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장대익 교수님의 예. 책은 철학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는 게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바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현대 철학에서 의미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이게 삶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형이상학적으로는 철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과학에서 기원을 따져주잖아요. 그렇다면 철학이 하는 게 뭘까? 그럼 삶 속의 철학과 언어 철학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학 에세이들, 또 과학책들이 그냥 철학책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좀 의도를 가지고 네. 제가 그 철학 카테고리에 과학책들을 많이 넣었죠. 저는 그래서 그 분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분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점을 가봐도 이 책이 왜 여기에 꽂혀 있을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은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인문 쪽에 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 경계가 없어서 또 어딘가에 다 속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지금의 서점이나 도서관의 분류 방식은 듀이식의 옛날의 그 맞아요. 분류 방식이어서 그 분류가 마음에 지금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 되게 동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 박사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 책이 무려 3권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허락받기 좋아서 많이 제 책을 저는 당연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했습니다만 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특히 좋았던 거는 우리 동시대의 작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민태기 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리사손 교수님이라든가 또 우리 최대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이정모 선생님, 강양구, 이강영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이런 분들이 썼던 책들이 여기에 인용이 돼서 저는 되게 그 읽으면서 막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몇 번 그 목록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형적인 동서양의 고전이 망라된 그런 리스트였는데 특히 이제 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그 저작권 문제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처음에 이제 맞추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좀 생기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좀 동시대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저자분들의 지인 저자분들의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균형 때문에 이렇게 배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의 생각을 좀 반영하는 것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책을 넣었고 네. 그런 기회에 저도 다시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네. 그래서 그 동시대성에 대한 생각을 뒤늦게 하면서 네. 그쪽 책들이 많이 라인업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의 어떤, 같이 친구이기도 한 리사성 교수님의 메타인지 학습법. 사실 저는 그 책을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부분이. 근데 여기서 그 인용을 하신 부분을 다시 읽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인용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명환 박사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무슨 객관적인 해설이 아니라 이 문단을 왜 뽑으셨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또 잔잔한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사성 교수님의 메타인지 학습법이었던가요? 예, 거기 그 책에 보면 그 아들에게 뭔가 스키 타는 법을 막 가르쳐 주는데 어려운 거를 어려운 줄 모르고 막 왜 이걸 못해? 라고 다그치는 본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메타인지가 안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 책들 중에 보면 저자들이 그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하는 논리적인 쭉 그게 있지만 중간중간에 자기의 경험과 소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하고 하는 것에서 저런 실패를 겪는구나. 네. 저런 고민이 있구나. 네. 그런 걸 진솔하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게 이제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눈길이 많이 갔고 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고 네. 거기에 제 주관적인 단상을 붙이면 네.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어떤 여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목록도 다 공감이 되고 특히 문학 목록은 저한테는 또 아주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뭐 이렇게 써보고 읽어보고 했는데, 자, 이 책에 또 원래 제목이 이제 책방과학자의 인문학 필사 노트잖아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필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기가 막힌 생각인데 나도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느꼈는데, 이런 필사 노트라는 책을 쓰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연하게는 뭐 이런 책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 편집부의 공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필사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이제 이번에 필사노트를 내면서 필사노트라는 게 있겠거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고 정말 다양하고, 네. 또 연말에 고등학교 문학동인의 후배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뭘 하는데 헌법 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요? 네. 그리고 보니까 헌법 필사책도 있어요. 음. 자기를 똑똑하게 하는 필사책도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필사책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사책을 또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보통의 필사책이 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네. 또는 굉장히 감성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필사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헌법 필사라든가 성격 필사처럼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인용하고 제가 감동받고 제가 뽑는 책들은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자이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문학적인 환경이 노출이 많이 되어서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게 그냥 놀이로서 내재화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이면 과학과 이런 것을 뽑아냈을 때 그냥 제가 어렵지 않게 그냥 제가 막 꾸미지 않아도 얘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낯설 수가 있지만 또 지금 시대에 이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책 낸 공감의 반경에서도 감성적인 공감보다 인지적인 공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이 책은 조금 인지적인 어떤 관심을 갖게 아하. 되고,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내가 막 마음의 감성적인 공감을 하면서 이 좋은 구절이고 나를 위안해 이런 것도 있지만, 인지적인 공감과 인지적인 위안이 사실은 더 내재화되고 오래 갈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런 면에서 약간의 인문학 소양과 문학적인 배경이 있는 과학자가 뽑아낸 글들이라면 조금 그런 인지적인 공감을 하는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또 MZ 세대들이 좋은 문구들을, 감동적인 문구들을 필사를 하고 그걸 또 공유하고 이런 게 약간 트렌드처럼 또 재밌는 놀이처럼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종류의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은 과학이 철학이 될 수 있고 과학이 에세이가 될 수 있고 또 과학이 어떤 의미에서 또 문학이 될 수 있는 경계를 넘는, 그리고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다른 여타의 필사책하고도 좀 내용적인 측면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 작품들의 단편 그 조각들을 이런 방식으로 잘못하면 탈맥락적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 탈맥락이 어떻게 상상력을 더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더 생각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더 글을 일종의 독서에 자유를 주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논리적인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난 찬사를 지금 보내고 엄청난 있습니다. 찬사. 저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풍성한 여백의 세상에서 누리는 아주 사적인 경험이라는 이 성문을 꼭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문구들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왜 책의 한 구절이, 왜 책의 한 문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정말 이해할 수 있고요. 독서에 대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면 선생님은 사실 독서론 얘기할 때 되게 엉뚱하게 독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뭐 소설을 뒤에서부터 맞아요. 읽거나 그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어릴 때 책을 읽는데 책을 이제 워낙 많이 읽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똑같이 읽어야 될까? 그러니까 추리소설 읽는데 궁금하잖아요. 끝이. 근데 이걸 참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고. 그래서 범인부터 봐요. 그리고 범인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에 대한 게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범인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는 논리적인 맥락을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차례대로 보지 않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본 다음에 하니까 저는 되게 즐거웠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했을 때는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서 약간 매도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나중에 형사 콜롬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돼요. 그거는 범인이 처음에 딱 드러나잖아요. 그 어떻게 그 사람이 범인인지를 입증해 나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신 있게 떠들고 다니고요. 그런 것처럼 그 책을 읽는 방식을 좀 자유롭게 읽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데 내가 이걸 재밌자고 읽는 건데 내가 왜 이 고통을 하면서 네. 책을 읽어야 돼?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서문부터 뭐 감사의 말까지를 다 순서대로 읽어야지만이 내가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이 있죠. 강박이 있고 네. 아까 그 서문에 쓴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저는 그 자유를 누렸던 것 같아요. 책을 끝에 읽으면 일단 범인을 일단 알아차렸다 봅시다. 그럼 범인을 찾아서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대한 걸 희생을 했지만 범인을 알았어요. 그럼 이 범인이 잡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통이 났을까? 저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에 딱 텍스트에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를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결론만 보고. 그건 내 자유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경로를 가게 되는 것을 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본다고 하는 행위가 네.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책을 착시 읽어 나가는 것에서 반교육적일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책을 통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네. 그때뿐이잖아요. 네. 그리고 책을 일단 읽으면 그 책의 내용과 주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네. 고착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 권위를 벗어날 수 없고 네. 따로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미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게 조각조각 있는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보면 별의별 상상을 하죠. 오해도 하죠. 우리가 오독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여기 이강영 교수님이 저한테 한 구절을 인용을 했잖아요. 네네. 되게 압축을 했는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 한 구절의 제 첫 부분만 보고 사람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자기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읽지를 않는다. 네. 그리고 그 많은 가능성들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이걸 통해서 책 한 권 읽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책 읽는 재미, 여백 이런 게 오히려 독서라고 하는 한정된 어떤 독서 행위를 더 크게 해서 네. 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사실은 책을 읽으라고 하기가 참 민망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다른 인풋 수단이 있고 그럴 때 이런 발췌된 것들 또 뽑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네. 훨씬 더 큰 범위에서의 책 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인용하는 게 조금 길잖아요. 그 한 문장을 소화해내는 호흡이었다면 네. 이걸 통해서 두 문장, 세 문장을 호흡하는 음. 글 읽기에 연습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단편 소설 읽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 안 읽는다고 그럴 게 아니라 책 읽는 장근육의 훈련을 네. 하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야죠. 네. 사실은. 우리 지금 이 말씀은 하드커버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같아요. 마치 그 텍스트 힙의 2.0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작품 중에서 꼭 필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베스트가 있을까요? 혹시 네. 뭐 박사님이 추천하시고 싶은? 저는 이게 문학 작품 중에 네. 제임스 조이스 작품이 하나 있어요. 망자. 예. 근데 이게 되게
되게 웃긴 일인데요.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한 200권 정도를 다시 읽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쓰는데 원래 예전보다 조금 늦게 나오게 된 이유가 이걸 뽑고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보다 일단 한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랜덤하게 고르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거에 할 것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그냥 정말 금방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책당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200시간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임스 조이스의 이제 망자 그 구절은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네네. 아이슬란드의 더블린에 눈이 내리면서 그 전에 살아있던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던 게 그렇게 펑펑 내리고 온 아일랜드를 덮는 눈이 내리면서 망자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모든 것들이 덮여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더블린 사람들의 구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아, 조이스의. 아. 근데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좀 필사를 하면 정말 온 아일랜드란 온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 온 아일랜드에 눈이 내리는 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렇죠. 근데 온 아일랜드, 그러니까 온 세상이니까 삶과 죽음을 다 뒤덮고 눈이 내리는 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에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서 그런 느낌이 한번 좋겠다고 생각했고 네. 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룸 넥스트 도어 네네네. 그 안락사 네네네. 거기에 이 장면이 나와요. 아. 그 이제 안락사를 시도했던 분이 죽은 다음에 바깥에 눈이 펑펑 내리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 망자 거기 이제 죽음이라고 번역을 네. 하시는 제목을 이 구절이 낭독이 되어요. 아. 그러면서 자막으로 나오고 쭉 내리는데 그 장면과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필사를 하시면 아. 약간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차분한 반추, 성찰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의 이 책의 망자라는 부분을 읽어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그 영화를 같이 부분이네요. 보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참 필사 노트라고 하는 게 어쨌든 아까 읽기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제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그다음에 손으로 쓰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책 읽기와 책을 우리가 읽는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통 그냥 이런 책도 뭐 휴대폰으로 보거나 태블릿으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냄새도 맡고 물성이 있는 이 책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책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구조를 써보게 하잖아요.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embodied cognition, 그러니까 체화된 인지 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아주 적극적으로 읽는 과정인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런 요즘 이제 필사 노트들이 유행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이 책을 쓰신 저자로서 이 필사 노트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독서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그럼 우리 고전적으로 물성이 있는 종이책을 정독하고 완독해서 읽어내야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거였잖아요. 그게 미덕이었죠.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게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행위를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지 않고 상상하는 행위까지도 독서 범위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절구절을 뽑아내어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독서에 해당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단상을 놓은 것도 그렇고 뭐 장대기 하드커버에서 막 설명해주는 이런 비독서 행위들도 독서 행위라고 보고요. 네. 그게 이제 인풋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근데 결국 독서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럼 이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쓰기도 하고 서평을 쓰는데 서평을 쓰기 전 단계로 전 필사가 그 저자와의 어떤 교감이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독서 행위를 굉장히 넓혀서 상상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다른 비독서 행위의 인풋,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행위, 그 생각한 것을 이렇게 따라 써보게 하는 행위,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코멘트 해보는 행위. 이렇게까지가 합쳐져서 독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재화하는 게 되게 강조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학 박사하는 초등학교 교사 친구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독서학을 이론적으로도 연구하시는 분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필사책들 되게 유행을 한대요. 책을 그냥 읽고 토론하게 하고 끝나는 거랑 네. 필사하게 하고 하는 거랑 그걸 보면
항상 거기서는 학습 효과를 따지잖아요. 네. 필사를 시켜서 내재화된 친구들의 학습 능력이 훨씬 뛰어난 이런 논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장 교수님 말한 네. 내재화. 네, 네. 내재화 됐다는 얘기는 자기 콘텐츠가 된 거고 그 콘텐츠를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방식이 완결인데 독서에 그 과정에서의 내재화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이렇게 쓰고 하는 행위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너무 이제 많이 팔리고 성공하면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 이제 필사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쓰게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상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을 독자로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필사책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위안을 얻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적인 어떤 탐구도 할 텐데 책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독서의 근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긴 텍스트를 그런 의미에서 책 읽기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책을 손에 잡아서 읽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첫 읽기 책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위안을 주는 짧은 어떤 멋지고 감성적인 것보다는 약간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의 독서 근력을 할 때 근력을 찢었다가 다시 붙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근육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책은 관심이 있지만 선뜻 어떤 한 권의 책으로 가기가 좀 그런 분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철학책도 그 에세이도 그렇고 과학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학에 관심이 많고 요즘은 또 이제 과학에 대한 유튜브도 많고 책들 많이 나오는데 선뜻 내가 또 그렇다 과학의 문턱을 넓기가 좀 그러신 분들.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과학적 설명도 많이 해놨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진화 이론에 대한 거, 진화 심리학 얘기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맛보기식으로 가면서 갈 수 있는 과학의 어떤 문턱을 넘기 위한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남 앞에서 내가 떠들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연습하고 싶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읽으면 네. 가장 값싸게 그런 내재화 효과를 할 수 있는 네.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 문단 읽고 마치 책을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막. 저는 그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제가 막 제목만 하고 그 내용만 외워가지고 네. 남들한테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네. 너무 뿌듯하잖아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니까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네. 어느 순간에 그 책의 저자들이 꿈에 나타나서 너 진짜 읽었냐. 야. 이제 그럴 때 그걸 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우리가 모든 걸 차분차분히 이렇게 메꿔가기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세상에 책이 너무 많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책 몇 권 읽고 네. 그 정도 떠들고 하는 사치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남을 해하는 사치가 아니고 허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마치 80권짜리 읽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행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그분의 능력이죠. 그 말씀을 이제 되게 차분하게, 되게 정리를 하셔서 말씀하신 게 서문에 나와요. 다시 말해 원작 테스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작은 기억의 실마리로부터 마음껏 상상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줄밖에 안 되는 정보로 독자들에게 큰 의무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책 읽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혹시 갖거나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강박. 그 강박에 있어서 이렇게 선뜻 나는 책은 아직은 수준이 안 돼라고 하는 독자분들이 계신데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안 읽어도 괜찮아. 이 작은 문단에서 네가 정말 뭔가를 연결시키면 돼.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책은 그게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드커버 독자들이 사실은 이 이름 때문에 조금 그렇죠. 여기는 좀 이렇게 두꺼운 책만 읽는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가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그렇지 않다. 네, 맞아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하드커버에 다룬 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껍고 의미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되게 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실명은 말을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 스노우의 두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 1950년대 이야기지만 인문 지식인과 과학 지식인 사이의 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는 마치 두 문화의 융합처럼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 소련식의 그런 어떤
공업을 중심으로 과거 중심으로 한 그런 거를 연구에 도입해서 읽어서 해야 된다고 제 과학 지식인에게 방점을 주고 네.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 책이거든요. 읽어보면 아는 건데 이분은 평생 안 읽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두 분에게 할 때는 그분 얘기가 더 멋있어요. 융합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분을 탓하기, 왜냐하면 그 두 문화라는 책 자체를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으로부터 아.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멋지고 우리에게 받아들일 얘기라면 그 책을 안 읽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읽지 마시라 그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하드커버를 보시는 분도 네. 이걸 보면서 나 저거 다 읽어야지가 아니라 네. 듣는 것만 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의 거에서 전혀 오독을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논리를 폈는데 그게 멋진 논리가 하면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문화적인 네. 돌연변이가 생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송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저자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한 것처럼 떠드는 거 아니냐? 읽지 않은 독자의 권리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하드컵에서 해주는 내용들을 책 자체로 들어가서 읽게 되면 정말 좋지만 그 여기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조목조목 나오는 것들이 파편적으로라도 자기의 어떤 거가 연계가 되어서 네. 중폭되고 변이 되어서 다른 식의 개념을 자리 잡게 되어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책을 한 권을 통째로 읽어도 그 어떤 문장도 만약에 자기의 깨달음을 주지 못하거나 자기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 사실은 책을 읽는 이유가 없죠.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어디 가다 한 문단을 봤는데, 한 문장을 봤는데 그것이 마치 도끼처럼 자기의 그 얼어버린 머리를 깬다면 그거는 정말 그 문장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80권의 그 중요한 책들, 훌륭한 책들의 아주 파편이지만 그 파편을 읽음으로써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재구성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지식의 공간을 더 넓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을 얘기하고 계셔서 너무 좀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커버 아마 보시는 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책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의무감과 강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강박과 의무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럼 소프트 커버로 바꿀까요, 우리 이름을?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아니, 처음에 이거를 하드커버로 줬는데 원래 하드커버의 반대가 페이퍼백이잖아요. 페이퍼백 맞아요. 그래서 페이퍼백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훌륭한 책들을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 좀 얘기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요. 하고 네. 그런 가이드를 받으면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자, 맹자, 뭐 논어 이런 거를 원서로 읽기보다 그거를 해서는 배병상 선생님의 책을 먼저 읽는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동시대적인 현대적인 네. 우리가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으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다른 걸 통해서 글이 가면 너무 좋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 유명한 선생님의 책방 과학자의 인문학 필사 노트라는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자, 한 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사실 아주 표면만 보여드렸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또 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또 의미 있는 문구들을 또 필사를 하시면 더 본인의 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첫 네. 게스트로 나오셔서 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떠셨어요? 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응원하는 채널이고,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언제 나를 부를까 항상 기대하고 있었고요. 네. 또 이런 그 구체적인 어떤 작업을 가지고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그리고 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커버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 책이 귀해서 그래서 신동엽의 금강이라는 장시 같은 걸 한 권을 구해오면 밤새도록 필사를 해가지고 서로 나눠 읽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게 딱 합쳐서 마침표를 찍어 봤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그 장시의 문장 같은 것들 지금도 뭐 다 외우지 못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뭐든지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네. 성취감이랄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장대익 교수님이 추천하는 책들 열심히 발췌도부터 시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독서라고 하는 것은 또 필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대익의 하드커버에서는 이명현 박사님을 모시고 책방 과학자의 인문학 필사 노트라는 책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책 읽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